좋아요, 구독. 그럼 저희는 계속해서 또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네. 저희가 중간중간 많이 나왔던 단어가 바로 역전세난입니다. 네. 최근에 뭐 빌라 전세 사기 그 이후에 그렇죠. 이게 역전세난이 일어나면서 또 힘든 시기가 또 다가온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역전세난이 네. 좀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네.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정부에서 그렇죠. 좀 대출 규제를 완화해주는 정책을 내놨습니다. 네. 그래서 해결되나 안 되나 근데 시효성도 좀 궁금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교수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이렇게 정부가 내놓은 이 정책 좀 부동산 시장 안정에 큰 도움이 된다라고 보셨을까요? 큰 도움은 안 되고요. 네. 일단 심리적으로 어떤 정부가 지원해 준다라는 역전세난에 대한 두려움들이 네. 많았잖아요. 맞아요. 피할 수 없는 과정인데 그분에서 이제 조건부를 달았죠. 주택 그 대출 담보 능력이 있는 분에 한해서 대출 규제를 완화해 주겠다는 거거든요. 담보가 없으면 이것도 이제 구제는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네. 보니까. 네. 그러면 이거는 한마디로 표현하면 위안의 대책이죠. 네. 그 국민들에게 또 부동산의 안 좋은 심리를 네. 최대한 좀, 완화시키려고 네. 하는 정부의 좋은 정책이죠. 그렇죠. 심리적으로. 그러나 그 워딩을 보면 어쩔 수 없는 것들은 어쩔 수 없이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얘기가 숨겨 있습니다. 그래서 역전세난이 다 해결되는 건 아니고 일부는 긍정적인 면이 분명히 있으나 문제 해결을 전부 할 수는 없는 건 분명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볼 때 역전세 중에 신용이 좀 높거나 레버리지가 높아서 네. 담보 능력이 없으면 그거는 어쩔 수 없이 좀 정리하는 단계로 가는 어려운 시장이 될 것 같고 깡통은 더 심한 거고요. 그리고 역전세 중에 또 아이러니한 건 뭐냐면 이게 대출을 해준다고 해서요. 네.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대출을 받았을 거 아니에요. 받은 분은 그러면 이자를 내야 되잖아요. 그 갭만큼. 네. 그러면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그럼 그 받았던 전세 보증금을 어디다 둔 거예요 도대체. 그죠? 그거에 대한 도덕적 해이에 대한 거는 비판을 받아야 돼요. 그죠? 당연히 어떤 좋은 임대인들은 그걸 딱 은행에 넣어놔요. 이자만 받고 나갈 때 딱 그래야 돌려주고. 되는데, 그게 그쵸? 기본이죠. 네. 그리고 후진국인 뭐 몇몇 나라에서는 전세제도 비슷한 걸 쓰고 있고 조선시대도 썼는데요. 그때 룰은 어떠냐면 전세 보증금이 집값의 과반수를 넘으면 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주인은 포기를 해야 돼요. 보증금을 빌려준 사람이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런 제도가 조선시대도 있었어요. 나와요. 역사서에. 네. 근데 지금은 이제 도리어 후진적으로 바뀌었죠. 제도가. 피해를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역전세난이 해결될 수 있는 거는 현재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대출을 받았다고 했을 때 이자를 내야 되는데 그럼 2년 동안 이자를 내야 되잖아요. 네. 2년 동안 이자를 내는데 만약에 이자 금리가 몇 프로인지 발표를 안 했거든요. 중요한 사실인데 그렇죠. 6%면 어떻게 될까요? 제2의 영끌이 되는 네. 거예요. 어떻게 너무 힘들 것 보면. 같은데요. 그렇죠? 네. 이 부분이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정부의 의도가 디테일이 안 나온 게 좀 헷갈려요. 제가. 해준다고 하는데 어느 선까지인지 또 RTI라고 있어요. 네. 임대사업자가 집을 5개 가지고 계시면 임대료가 500이 나온다 이거예요. 그럼 이자 돈으로 대출했을 때 이자 내는 돈이 500인데 예전에는 이자 돈을 내고도 돈이 남아야 생활을 하니까 네. 그걸 1.5배를 냈어요. 이자보다 임대소득이 1.25나 1.5배가 될 때 대출해 준 건데 이걸 1로 해줬어요. 완화해서. 그럼 네. 뭐냐면은 임대소득만큼의 임대소득 이자를 받은 돈을 다 이자 내는데 쓸 수 있게 해준 거예요. 그럼 생활은 뭘로 하죠? 그러게요. 이것도 웃기죠? 네. 그러니까 이게 리스크가 이전될 뿐이지 완벽하게 해결된 건 아니에요. 물론 정말. 이렇게 된 상태에서 2년 뒤에 집값이 오르거나 전세값이 오른다면 해결될 수 있겠죠. 메꿔서. 그러나 2년 동안은 출혈이 불가피하죠. 그 사이에 못 버티는 분들은 다시 또 경매나 이런 일을 당할 거고 대출 완화에 그렇죠. 연체하면 당연히 경매잖아요. 그렇죠. 그런 물건들이 나올 소지가 좀 많다라고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런 문제 때문에 어찌 보면 미완의 대책 이런 맞아요, 문제 때문에 이 전세를 꺼리는 분위기는 계속 지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좀 전세 사기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좀 있을까요, 교수님? 전세 사기요? 네. 전세 사기는 너무 간단한 거 아닌가요? 네. 전세 사기가 일어나는 거는 그거죠. 사고가 났을 때 네. 전세 보증금이 집값에 어떤 걸려 있는 선순위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때 일부가 아니라 전부 못 돌려받을 때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1억짜리라는 집이 있다고 가정을 할 때요. 이게 전세대출 사기가 어떻게 일어나냐면 정부가 이걸 2억까지 대출이 가능하게 일단 가이드를 정했어요. 그 1억짜리 집이 있으면 업자들이 사기치는 사람들이 가짜로 이걸 3억을 만들어요. 매매가를. 네.
그러면 이게 보증대출 범위에 들어가거든요. 그렇죠? 네. 왜 100%까지 해줬으니까 집값에. 음. 그러니까 2억만 해도 다 해줘. 2억 대출 받으면 실제 집값은 1억이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시세로 돌아가면 1억이 비는 거죠. 사기 맞는 거죠. 그렇죠. 그 와중에 아예 이것도 날려버린 사람도 있어요. 그럼 완전히 이건 뭐 깡통되는 거잖아요. 그 결론은 이게 어디서 출발했어요? 전세 대출. 전세 대출 액수가 만약에 1억짜리인데요. 생각해 볼까요? 1억인데 만약에 전세 대출을 상식적으로 50%만 해줄 수 네, 있잖아요. 그렇죠. 50%만 하면 5천이잖아요. 네. 그 사고가 나면 이게 날아가나요? 안 날아가죠. 네. 보장이 되는 간단해요. 거죠. 네. 전세 대출 액수를 너무 높이 하다 보니까 일이 생긴 거예요. 그 결론은 전세 대출을 또 해줄 때 명료하게 공인중개사분들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액수를 줄이면 되고 보증보험 한도를 줄이면 일단 90%는 해결되고 네. 그다음에 10%는 공인중개사분들이 그 어려운 시험을 통과해서 붙으셨거든요. 이거 알거든요. 아. 그 여러분 아시겠지만 전세 대출 제도 개입이 2008년부터예요. 그 전에는 전세 대출이 없었어요. 다른 생활 자금을 해서 대출금 받았는데 전세 대출이라는 걸 아예 만든 거예요. MB 정부 때. 이게 했다가 이거 보니까 이거 집값 띄우는데 문제가 있을 것 같으니까 MB는 놀래가지고 2억으로 올렸다 1억으로 다 줄여요. 그러니까 이 공인중개사가 네. 그 전에는 어땠냐면 통상적으로 그냥 시장에서 경매가 만약에 나간다 그럴 때 일부 세금하고 사기꾼이 아닐 경우에 세금하고 경매 비용하고 뭐 연체 이자 비용 이런 거 계산하면 시세가 1억짜리면 70원에는 7천만 원에는 무조건 낙찰이 되는 거예요. 통상적으로 싸니까. 그러니까 전세보증금이 만약에 7천만 원 이하면 안전한 거예요. 그렇죠? 선순위니까. 네. 그래서 국가가 개입을 안 했을 때 공인중개사가 없던 시절에도 알아서 우리 국민들이 스스로 네. 서로 배려하면서 60-70%의 보증금을 맞췄어요. 옛날에 공인 중개인 제도가 있었잖아요. 그렇게 해오던 것을 갑자기 이 전세 대출이 터지면서 갑자기 판이 바뀌는 거죠. 왜? 1억짜리 집인데 전세 대출 2억을 해준대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 사기꾼들이 어떤 생각을 해요? 한번 올려서 무조건 1억 8천 받아 네.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됐잖아요. 네. 그러면 공인중개사들이 알잖아요. 이거는 전세 대출 1억 8천 하면 사고 나겠다. 알까요, 모를까요? 당연히 알죠. 그럼 공인중개사가 확인 설명서에 사고 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동그라미 쳐야죠. 아, 네. 그건 기본이잖아요. 그렇죠. 시세 알고, 네. 그죠? 그걸로 써서 만약에 문제가 안 쓰면 만약에 손해배상금에 손해가 만 1억이 났다는 5천만 원 배상에 만들면 이미 공인중개사분들이 다 아들 딸처럼 해가지고 다 막아줄 거려. 정말 고도의 진짜 뭐 스파이 아닌다면 사기 일으키기 힘들죠. 네. 그래서 저는 간단해요. 공인중개사분들 의무와 권리와 책임을 좀 더 강화하고 전세대출 제도를 현실적으로 가능한 선 사기 안 일어나게 딱 하면 그냥 해결된다고 봐요. 저는 이걸 안 하고 있잖아요, 정부가. 네. 네. 이건 뭐 여야 할 거 없습니다. 똑같아요, 아주. 정치인들이 무슨 부를 누리겠다면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 네. 사실 이거 전세 사기가 일어난다라고 했을 때 네. 저는 그냥 거주자 입장에서 와, 막을 수 없는 일인가 해서 되게 무력하기만 했거든요. 근데 아니죠. 교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는 거 보니까 어찌 보면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있었고 막을 수 있는 일도 충분히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막을 수 있는 게 아니라 국가가 직무유기한 거죠. 아, 제가 그러네요. 보는 관점은 네, 그래요. 네, 네. 국가가 이미 이런 사고 날 거는 예측이 됐고 저는 몇 년부터 얘기를 했어요. 이거 사고 정말요? 계속 나고 있었거든요. 옛날에도 네, 조금씩. 그렇죠. 근데 조금씩 안 나다가 요즘에 좀 이제 커져버린. 집단하고 네. 조직화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국가가 직무유기한 거죠. 왜? 저 같은 사람도 알 정도인데 거기에 저보다 공부 잘하는 분이 얼마나 많은데 그걸 모르겠어요? 아는데 방치한 거죠. 이게 직무유기죄죠. 이렇게 뭐 전세 대출 조절을 좀 하고 그리고 공인중개사분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측면의 제도를 만들었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전세 사기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었을 텐데 네.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는 이런 저와 같은 마음 때문에 이 전세보다는 월세나 매매를 선호하시는 분들이 확실히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또 매매가 확실히 줄면서 최근에 감소했던 주택 담보 대출이 늘어났다라는 소식이 좀 들리기도 합니다. 지금 늘어난 건요. 네, 그 여러분들이 좀 이게 다른 건가요? 정부가 좀 명료하지 않은데 네, 네, 네. 40조 돈 풀었잖아요. 네, 그렇죠. 그 돈이에요. 아, 뭐 당연히 늘죠. 아, 네. 20조를 6으로 나눠봐요. 네. 6개월 동안 했잖아요. 벌써 30조 썼나요? 30조, 40조인데 그 중에 반이 대환 대출로 썼으니까 반이면 20조인데 80%니까 15조 썼다고 치면
6이 3조 맞잖아요. 대충 계산 나오잖아요. 네, 네, 그 그쵸. 돈이에요. 나라에서 아. 그 재정 정책 쓴 그 돈이 불어난 거지. 아, 그 근데 부분으로. 네, 그러니까 이거는 뭐 갑자기 자발적인 수요가 아니라 대출로 일으킨 수요라고 보시면 돼요. 그 대출로 일으킨 대출의 증가. 네, 그래서 IMF하고 OECD가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부채가 늘어나면 분명히 국가 경제도 도움이 안 되고 내수 음. 침체 오니까 이자를 내야 되니까 그러니까요. 이자를 안 내야 우리가 쓸 텐데 네. 이건 좀 심각한 문제라고 음.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정말 이렇게 지금 또 금리가 추가적으로 인상될 가능성도 높고 하니까 기존의 영끌종 분들의 부담이 좀 점차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막 이제 이런 분들이 버티지 못하면 이런 매물은 하반기에 좀 쏟아질 것이다라고 보실까요? 그 매물 이제 하반기에 나올 매물들을 예측해 보면요. 네. 지금 1월 1일부터 지금 7월 16일이잖아요. 7개월째 매물이 계속 늘고 있습니다. 아, 서울의 아파트 매물뿐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다 그래요. 전국적으로. 네. 그러면 그 얘기 뭐냐면 투자 투기로 사뒀던 분들이 많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 판단할 게 그 왜 자꾸 집값 오른다는데 왜 자꾸 팔려고 그러죠? 더 기다렸다 팔아요. 주식이 막 오르는데 왜 팔죠? 네. 더 기다렸다 파는 게 맞지 않나요? 네. 좀 이상하죠? 그게 뭐 초반전이면 이해가 돼요. 그죠? 근데 음. 지금 7개월째 올해 계속 그래요. 그래서 서울 서초 같은 경우에는 뭐 3,500개가 4,000개가 6,500개, 6,000개 막 아. 3, 40%, 50%막 이렇게 늘었어요. 근데 그동안 거래도 됐잖아요. 네. 근데 여기서 이제 추가적인 게 뭐냐면 네. 그 임대사업자 매물이 꽤 됩니다. 근데 음. 그분들이 그 4년 단기임대 폐지를 했잖아요. 전 정부에서. 그분들이 이제 만기가 도래한 분들이 있어요. 2019년, 20년, 21년에 임대사업자를 낸 분들이 4년이 끝나면 2024년부터 막 이어지잖아요. 올해부터. 그러니까 올해부터 지금 물건들이 나오고 있어요. 왜 나오냐면 그거를 임대 기간이 끝나고 나서 폐지를 했기 때문에 1년 안에 매도를 하지 않으면 양도세 중과 대상이에요. 그래서 그럼 이렇게. 누가 세금을 그걸 두드려 맞겠어요. 네. 어떻게든 팔아야죠. 그렇죠. 싸게라도. 그 매물들이 가세했어요. 근데 이게 앞으로 3, 4년 계속 나와요. 정말요. 전국적으로. 그 물건까지 가세하는 것도 생각하셔야 돼요. 네. 그러면 이제 또 일시적 이주택자 있잖아요. 네. 투자하려고 사실 분들. 이분들이 작년 말까지 막 매물이 막 늘어나고 집값은 내려갔잖아요. 그랬다가 올해부터 갑자기 축 빠졌다가 다시 매물이 늘어난 건데 그 당시 또 어땠냐면 일시적 이주택자가 주택을 원래 있던 집에서 새 집을 사고 나서 새 집을 산 뒤로 2년 안에 팔아야 세금을 안 맞았어요. 그 일시적 2년, 이주택 네. 양도세 비과세라고 하는데 그 2년을 갖다가 팔려고 막 사람들이 내놓다가 윤석열 정부에서 3년으로 늘려준 거예요. 1년이 텀이 생겼어요. 네. 그러니까 여유가 좀 있잖아요. 네. 그 지금 막 팔려고 내놓은 거예요. 지금 네. 더. 요게 이제 또 막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물들이 지금 안 주는 이유가 이런 거예요. 세금을 두드려 맞는 대상들이 많아졌어요. 근데 네. 그분들은 그럴 바에는 제가 그 사람이라도 지금 파는 게 그쵸, 낫죠. 내놓겠죠. 근데 최대한 높은 가격을 받고 싶어 하는데 안 팔리면 점점 가격을 좀 떨어지니까. 낮추겠죠. 네. 그 시기가 저는 이제 결정적으로 나타나는 게 9월이라고 계속 오,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9월부터는 시장이 좀 변할 거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매물이 계속 늘어날 네. 거니까 그러면 당연히 물건이 많으면 싸지겠죠. 그쵸. 네. 네. 이렇게 매물도 많고 가격도 떨어진다라고 한 시점 9월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네. 그러면 실수요자분들이 이제 저같이 집을 사고 싶다라고 네, 네, 생각하는 네, 분들에게는 엄청 좋은 소식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기회가 될까요? 그럼요. 무주택자분들도 그렇고 네. 국가를 위해서도 좋은 일이죠. 그쵸, 왜냐하면 보세요, 여러분. 시청자분들 다주택자분들이나 갭투자 하신 분들이 뭐 들으시면 조금 서운할 수 네. 있는데 이제 국가적인 관점에서 네, 말씀드리면 지금 2,140만 가구예요. 네. 전국에 다주택자가 다 합해서 한 270만 정도밖에 안 돼요. 한 10%좀 넘잖아요. 네. 90%는 1주택자 아니면 무주택자예요. 아, 네. 그분들은 집값 오르는 거 좋아할까요? 아, 아닙니다. 너무 1주택자 올라봤자 이사가를 또 가야 되는 거고 그쵸. 똑같아요. 그 와중에 유주택자 중에 50%는요 자녀가 둘인 분이에요. 그분들은 1억 올라오면 뭐야? 나중에 자식한테 2억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계산이 안 나오죠. 그러면 여기 1주택자인데 솔로인 분들 이분들은 좋아요. 그쵸. 자식이 하나 있다. 그것도 똔똔이고. 그리고 무주택자. 그럼 비율을 따져봐요, 여러분. 국민의 80%가 네. 주택 가격이 안정적이어야 혜택을 보고 안정적이라는 얘기는 가계부채가 준다는 얘기니까 대출 이자가 안 나가면 그 돈을 어디다 쓰겠어요.
내수 시장에 투입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선순환을 봤을 때 제가 볼 때는 또 입주 물량이 또 많이 나오면서 여러 가지 매물의 어떤 과다 현상이 벌어질 것 같아요. 네. 9월 되면. 9월 되면 특히 서울 같은 경우에 내년 1월에 네. 개포동 DH파크라고 한 6,700세대가 입주를 해요. 오. 만 세대 가까운 게 매물이- 입주하면 시장이 흔들립니다. 그러게요. 부동산 상승기에도 여러분 기억하시면 헬리오시티 있었잖아요. 네, 그렇죠. 그때도 거기 역전세가 났어요. 맞아요. 그러면 하락기에는 더 심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시기가 그러면 가을부터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 무주택자분들이나 이런 분들 입장에서 충분히 기회가 기다렸다가 올 수 있다. 접근하시는 게 더 현명하지 않을까. 파도가 치잖아요. 네, 네. 막 바람이 부는 것 같잖아요. 네. 그럼 다 지나간 다음에 봐도 되잖아요. 네. 굳이 거길 뚫고 들어가서 집을 사야 되나요? 그럴 필요는 좀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래서 기억하실 게 또 네. 뭐가 있냐면 영끌 완 때 어땠어요? 기사들 뭐 펑펑 날라갔잖아요. 지금 약간 비슷하잖아요. 영끌 2라고 봐도 됩니다. 제가 볼 때. 왜? 네. 주택가격 수준이요. 역대 최고치예요. 지금도 현재. 그렇기 때문에 네. 제가 볼 땐 조정 국면이 분명히 다시 올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서 음. 그래야 또 청년들이 살고 국가의 미래가 밝아지는 쪽이지 여기서 집값이 더 올라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일부의 진짜 희망이, 기득권들한테만 편중된 그쵸. 이 국가 경제의 어떤 시스템이 맞아요. 좋지 않잖아요. 그래서 저는 좀 그쪽으로 뭐 음. 예측도 하고 있고 또 네.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딱 무주택자분들, 그래. 실소유자분들에게 기회가 올 것이다라고 그러니까 좀 그 보시면 우리 될 것 무주택자 같은데. 실수요자분들은 네. 호흡을 길게 가지시고 길게 가져가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다 내용을 보시면 네. 지금 막 서두를 게 없잖아요. 정말요. 네. 충분히 보시고 결정적으로 마지막 하나가 총선이 내년에 있잖아요. 네. 내년 4월 며칠이죠? 그러면 여러분이 대통령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집권당이라고 생각하면 좋은 정책을 써야지 표를 주실 그쵸. 거잖아요. 네. 그러면 뭘 해야 될까요? 전 정부 때 택지를 많이 구비했단 말이에요. 네. 한 120만 채 네. 정도. 어마어마한 물량이거든요. 의지만 있으면 벌써 사장청에 50만 개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시장 완전히 죽죠. 너무 많으니까. 네. 그러면 알맞게 하겠죠. 그러면 지금 안 하고 총선 끝나고 하면 욕 먹어요, 안 먹어요? 욕 먹죠. 그 안에서 욕 먹는 거예요. 네. 근데 지금 정부 입장에서는 그런 좋은 정책들을 MZ 세대들하고 무주택자 신혼분들한테 막 팍팍 네, 써야 네. 그 표를 또 얻을 수 있잖아요. 이런 정치적 논리까지 가셔야 하기 때문에 그러면 분양 물량이 많이 나오는 얘기잖아요. 수요가 분산이 되죠. 그럼 시장의 형태가 어때요? 물건은 많이 나오는데 가격이 높아서 수요자들이 잘 못 따라붙는데 또 공공 분양이 나오네. 뭔지 모르지만 급할 일이 없는 네,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무주택자분들과 실수요자분들은 전혀 조급해하지 마시고 한 번 이미 큰 거 지났잖아요. 네. 영굴 때. 영굴 2 치고는 작잖아요. 좀 네, 작으니까 그렇죠. 충분히 기다리시고 보신 다음에 시장에 가셔도 전혀 늦지 않을 거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아요, 구독.